바로 읽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서론 부분의 앞부분은 다 아시는 얘기이긴 한데 전체 논의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서론부터 읽겠습니다. 1990년대 포스트 드라마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스토리, 환영, 몰입, 등장인물 등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인식되어졌고 기승전결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사건을 재현하는 스토리는 낡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스토리와 공식적인 결별을 선언했다. 라다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인데 거기 그 인용문 보겠습니다. 현대 연극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연극은 문학 예술 작품과는 결별했고 작가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제 연극은 예술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렇게 브라푼스트라고 써 있는데 상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상품, 그러니까 예술과 그러니까 예술 작품과 상품을 구별하는 기준은 예술은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상품은 일회용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다츠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일회용품처럼 한번 보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상품이 지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비꼬고 있는 거고, 작가 염치기 들리지 않는 공연 텍스트는 결국 대중 매체의 텍스트와 유사해진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오스터마이어가 1999년도에 샤오빈의 그 감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감독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연설에서 이제 인용이 만드는 문장인데, 세계와 극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작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일의 이 세기 말의 그런 연출과 연극이 작가를 극장에서 추방해 버리는 바람에 이제 연극이 결과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이제 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그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터마이어는 라다츠나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문학적 텍스트보다는 시청각적 감각을, 극적 논리와 필연성보다는 우연성을 더 강조한다. 배우도 심리적 연기에 기반해서 플롯과 등장인물을 재현하기보다는 무대 위에 현존하는 퍼포머로서 자신의 몸과 육체적 고통을 전시한다. 무대 위의 모든 수단들은 무대 바깥에 있는 다른 현실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오로지 관객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들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텍스트의 바깥에 존재하던 배우의 몸, 무대 조명, 소리 등은 각기 독립적으로 무대 위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존한다. 그래서 드라마적 연극의 기호적 체계는 이제 감각적 체계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스토리에 의존하는 연극의 과거를 재현했다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례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으로서 현재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펠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퍼포먼스는 현재 속에 존재하고 내러티브는 이것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묘사한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동일하게 그 세계를 묘사하는 미메시스의 방법이긴 한데, 퍼포먼스는 현재 그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내러티브는 이미 지나간 사건, 우리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이제 묘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 연극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이제 과거와 현재, 필연성과 우연성, 심리적 연기와 몸의 전시 등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매우 상이한 연극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 다음 문단에서 한 5번째 줄로 내려가서 2010년으로 시작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2010년 드라마 리뷰지에 실린 글에서 맥킨리는 스토리텔링이 돌아왔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VR을 활용한 관객 참여형 연극을 공연하는 영국의 극단 콜랩시에트 창립자이자 연출가인 와트킨스는 2018년 1월 18일 서울의 힐스턴 컨퍼런스에서 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기말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스토리텔링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결국 세기말 이후의 연극에서는 탈 드라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험적 연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공연 큐레이터 말자흐는 그 2007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공연계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스트 드라마나 비드라마적인 연극에 대해서만 논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절의 연극은 텍스트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스토리를 추방했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점은 많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포스트 드라마적인 공연의 기법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스토리텔링을 차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드라마 그 연극이 시작된 후에 일시적으로 드라마가 연극으로부터 추방이 되었다가
그 2000년대부터 다시 스토리텔링이 그 연극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퍼포먼스와 스토리텔링의 재결합으로 둘 사이에 경직된 이분법은 낡은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의 스토리텔링을 가진 실험적인 작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스토리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이 스토리는 A가 B에게 무엇인가를 말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토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스토리는 사건의 재현을 말한다. 첫 번째 정의가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정의는 소통의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헨리 제임스가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는 500만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주의 연극에서는 500만 가지 방법 중에서 두세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의 재현 방법에서 그 두 가지에 속했던 그런 경전적인 방법에 속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하기 방법들이 다시 연극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정의가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두 번째 정의는 소통의 결과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연극학에서는 두 번째 정의에 의존해서 연극의 스토리텔링을 분석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작 이후 스토리는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완결된 사건을 일관성 있게 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의 실험적인 작품들에서는 스토리의 첫 번째 정의가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의 소통이 벌어지는 극장에서 이야기가 직접 생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의 완결성보다는 단편성을,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일관성보다는 불협화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면과 장면 사이에는 틈이 있고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관객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나아가서 연극 공연의 특성상 청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이야기 생성은 이야기 공동체에 의해 완성된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드라마 시대의 스토리텔링 연극은 펠란의 퍼포먼스 정의처럼 현재 펼쳐지고 관객은 이야기의 수신자이자 이야기를 완성하는 공동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스토리텔링은 이제 무대에서 이야기의 두 가지 기능이 메이킹과 듀잉을 동시에 수행한다. 메이킹이라고 하는 건 생산의 측면이고 듀잉은 수용의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공동체는 숨겨진 이야기, 일화라고 이렇게 독일어로 아넥도테라고 하는 건데, 이 아넥도테가 원래 그리스어 어원 자체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 또는 출판되지 않은 이야기 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연극에서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어떤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제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야기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람, 사물, 장소 사이의 관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메이킹의 측면에서는 그런 이 이야기의 생산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듀잉의 측면, 수용의 측면에서는 이야기하는 극장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발생하는 그 순간에, 연극 나시미 팜플렛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스토리텔링 연극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연극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사람들이 그 극장에서 어떤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스임이라고 하는 이 작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화령 배우가 하는 작품을 공연으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나 가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그런 표현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가족, 고향 이런 게 이제 누구나 이렇게 어떤 인종이나 언어를 초월해서 이제 누구나 이렇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어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처럼 스토리텔링 연극은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관객들 사이에 공동체적 연대를 만든다. 그리고 다양한 시공간을 횡단하면서 이야기의 맥락을 확장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실험적 연극은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드라마적 연극의 유산인 스토리텔링을 최적화시킨다고
수 있다. 그다음 문단은 생략하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과 흔적 읽기라는 첫 번째 문단은 생략하고요. 바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관객과 함께 시작되고 관객은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협력자로 등장한다. 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공동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출자는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전환된다. 연출자는 극장 밖에서 누구보다 세심하게 실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래서 현실 속의 인물들이 자신의 몸 안에 감추고 있는 기억과 상처들을 포착해낸 다음 관객들에게 제시한다. 연극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을 잘라서 무대라는 프레임 속에 전시할 뿐이다. 이건 옆에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서 각주 11번에 보시면 굉장히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게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걸 제가 요약해서 번역한 건데 굉장히 재밌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미니 프로토콜이 왜 자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이상한 형태의 연극을 창작하기 시작했는지 그 계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논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앞에 두 문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11번 중간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10년 전 우리가 연극학을 공부할 때 무대는 시끄러운 장소였다. 어두컴컴한 빛과 거대한 감정, 무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령했다. 그래서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외쳤고 그들은 전체 관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무대의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던졌고 관객들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은 교양 있는 시민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배우들은 리허설 기간 동안 연습을 통해 관객들 앞에서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법을 고민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주의 연극,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에 있었던 그런 연극 굉장히 좀 아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표현을 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은 전체 관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관객들이 그러니까 무대가 이제 일종의 연단이고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관객을 그러니까 교양이나 또는 교육시키는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극단, 이제 번역을 독립극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독일이 시스템이 시립극단, 국립극단 빼고 이제 이 독립극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극단은 세금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보조금 받아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극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극단은 급진적인 형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육체적 통증을 전시하는 것은 미술관의 퍼포먼스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곧 연극에서도 나타났다. 이곳에서도 거대한 제스처나 도약, 강력한 문장들이 지배했다. 모든 문장은 격정적이면서도 분명히 발화되었지만 관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오히려 말의 음악적 특성이 내용적 측면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대는 실제의 세계를 모방하기보다는 조각작품처럼 보였고 퍼포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무대 뒷면에는 물이나 눈을 접사한 영상이 보였다. 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작품들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미디어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한다고 주장한다. 공연이 끝나면 그들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미디어 자체에 대한 공연이 끝나면 일부에서는 이 공연이 관객들을 도발했고 직업 과정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고 칭찬한다. 리미니 프로토콜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형태의 어떤 독립극단이 했던 그런 연극이나 또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사실주의 연극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비판하면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연극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했던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맨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을 무대로 초청했다. 이들은 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등장하고 그다음 생물학자, 목사, 지하철 운전수 등을 방문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블라블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상의 전문가라고 불렀던 그런 이 삶 속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무대로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 연극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자체가 관객들에게 더 많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설명을 다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 용어로 독일에서 임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MHO 문장 시작할 때 IMHO 임호라고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in my humble opinion, 나의 소박한 견해에 따르면이라는 표시입니다. 인터넷 그 말을 쓰게 되면 내가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적어도 이래 라고 이렇게 굉장히 누그러뜨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리미니 프로토콜의 연극에서는 베케트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강력한 주장을 하거나 또는 교훈을 전달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라고 어떤 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 어떤 그 자체를 보여주는 데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작품의 아우라나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나 권위 이런 게 이제 사라지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 설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11쪽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보면 나아가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 속에는 사회적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성찰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비극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공동체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겪으면서 상실과 상처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스토리텔링은 사적인 공간을 나와 공론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치적 주체를 생산한다. 이거는 이제 그 이야기는 좀 거창한데 저희 여러분 다 아시는 2013년도 변방연극제에서 했던 숙자 이야기나 아니면은 우리는 난파선을 타고 유리바다를 뚜돌아 다닌다, 뭐 이런 작품들 생각하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파선 같은 경우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였던 한종선 씨가 이제 작품 마지막에 등장해서 자신의 기억을 이제 틀어놓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텔링 연극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스토리텔링 연극의 특징을 지금 4가지로 정리한 부분인데 요것만 하고 나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0번으로 넘어가서 스토리텔링 연극은 사람, 사물, 장소에 숨겨진 이야기를 재현하고 스토리는 공연의 구조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사물, 장소의 지각은 모두 스토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촉매에 의해 사물과 장소, 사물은 불가분의 관계를 얽힌다. 나아가서 스토리텔링 연극은 브레이트의 서사극에 의해 두 번째로 서사와 드라마를 통합한다.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과장이 많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레만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드라마로부터 추방된 적이 별로 없다고 오히려 좀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오이디푸스상에서 이오카스테가 자살하고 나면 전령이 나와가지고 이오카스테의 죽음을 굉장히 길게 소술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라시네 페드라에서는 히폴리투스가 죽고 나면 히폴리투스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무대로 들어와서 굉장히 길게 히폴리투스 죽음을 자세하게 전령 장면 같은 경우에 스토리텔링이 존재하고 아니면은 타이코스코피라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청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령의 보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타이코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슐레 마리아 슈투아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마리아 슈투아르트가 이제 교수형 처해지는 장면인데 레스터가 마리아 슈투아르트의 처형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렇게 마리아 슈투아르트의 표정 변화부터 죽음을 당하기 직전의 그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완전히 연극 속에서 사라진 적은 별로 없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의도적으로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이 통합을 주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이어서 브레이트의 서사극에서는 말하는 자가 연기하는 자와 분리된 영역에서 연기한다면 스토리텔링 연극에서는 이러한 분리 및 구분이 사라진다. 그래서 코카소스 백무군에서 보면은 가수라는 사람이 무대 앞쪽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서사적 화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연기하는 사람은 뒤편에 극중극 형식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발표 시간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제가 0번에서 하려고 그랬던 얘기는 서사적 화자 등장인물의 대사가 최근에 스토리텔링 연극에서는 이제 동시에 또는 뒤섞여서 등장한다. 그런 첫 번째 태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태제는
1화 숨겨진 이야기를 나열하고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열되고, 그런 에피소드 형식의 일화들은 전부 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화는 다시 말해서 1화는 스토리로 연결되고, 스토리는 다시 히스토리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의 숨겨진 측면을 재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와 히스토리 사이의 구분이 무화된다. 그 경계가 사라진다. 그게 두 번째 테이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대구대학교 도구동물학에 재직 중인 서유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사실 한국 드라마 학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낯설어서 좀 떨리긴 한데 그래도 몇 분 아는 분이 있으니까 그걸 위안 삼아서 하겠고요. 또 뭐 옆에 계신 또 이재민 교수님은 이제 드라마 유관학회, 다른 유관학회에서 많이 이제 뵙고 제가 이제 많이 엿주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도 이제 희곡을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좀 자파학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희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향과 같이 좀 따뜻한 곳이라고 느껴지면서도 현대 희곡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때마다 이제 사실 옆에 계신 이재민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정말 학구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 옆에 있으니까 또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독일 현대 연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걸 사실 알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결국 이제 독일 연극을 보게 되면 유럽 연극을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현대 연극까지도 우리가 좀 감히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략적인 지도를 잘 주신 것 같아요. 또 15페이지에 걸친 이 글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앞은 뭐 선생님 얘기하셨던 포스트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 지금 발표는 못 하셨는데 뒷부분은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새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두세 번 막 읽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연극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굉장히 좀 낯선데, 하지만 그런 시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연극을 한번 스토리텔링 연극이라는 개념 안에 묶으려는 이런 시도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굉장히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연극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 연극부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때부터 현대까지의 그 연극이 농축이 돼 있어요. 15페이지 안에 그 많은 수많은 시간, 2500년의 시간이 이 농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도전적인 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글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어떤 제가 정리한 선생님의 글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규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90년대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저는 이제 본격적이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레망 같은 경우 이제 포스트 드라마 이론이라는 연극이라는 그 작품을 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브레히트하고 하이너 밀러를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브레히트가 죽을 때쯤, 브레히트가 1956년쯤에 죽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이너 밀러가 결국 이제 햄릿 기계를 쓰던 당시 1977년 정도, 이때부터가 포스트 드라마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하면서 명료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어떻고 포스트 드라마는 어떻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학적인 연극이고, 그 다음에 사유를 우리한테 이제 촉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적인 연극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드라마는 그와 좀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연극의 흐름이 1990년대 굉장히 대세였는데 2000년대 가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계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년대 되니까 이게 갑자기
드라마로의 어떤 경향으로 이제 저는 획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또다시 이제 드라마라는 그러니까 드라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또다시 이제 뭐 넓은 의미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을 또다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작은 질문을 먼저 드리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1990년하고 2000년이 어떤 연극사적인 계기가 뭐가 있는지 그냥 대략적인 그냥 시대 구분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어떤 좀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건지 그거는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드라마적인 연극이 포스트 드라마의 연극에 의해서 낡은 연극으로 치부가 됐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그 낡은 연극이 새로운 연극, 실험적인 연극으로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굳이 어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롤로시란 말을 굉장히 안 쓰세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인색하신데 그건 분명히 좀 전략적인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국 새로운 연극이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연극이다. 스토리텔링 연극이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연극이란 그렇다면 드라마적인 연극과 그다음에 포스트 드라마적인 연극의 어떤 장점을 결합한 이건 이제 뭐 독일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게 변증법적인 연극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스토리에 대한 개념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을 계속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토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사건의 재현이다. 사건의 재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이론으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소통, 뭐 의사소통의 관점은 이건 이제 브레히트적인 그런 이제 그 관객 참여 연극 이런 특징들이 포함하는 것이 스토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구현된 것이 스토리텔링 연극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일상적인 우리에게 잊혀진 이야기들 기억의 문제를 여기에 좀 추가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실제로 구현된 세 가지 작품, 그러니까 리미니 프로토콜의 라디오 무에진 이거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때 뭐 로그인 나오고 그래가지고 로그인 못 해가지고 이거 못 봤고, 근데 휘시팝의 서랍, 그다음에 야엘 바르타나의 2분간의 묵념, 요게 이제 세 작품이 이렇게 나왔다 해서 이 세 작품을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자기가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작품을 사실 안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그 힌트도 잘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한 작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 작품 같은 라디오 무에진 같은 경우는 뭐 코란을 읽어주는 한 사람이 실직이 되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담담하게 얘기하는 어떤 연극.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휘시팝의 서랍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들이 단편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걸 배우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조립하는 연극. 그다음에 바르타나 2분간의 묵념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 옛날에 뭐 홀로코스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테러의 문제가 계속 역사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있었던 뭐 신나치 어떤 세력에 의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폭력을 당한 그 부분은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그 당시 벌어졌던 그곳의 그러니까 그 동네 그 도시 뭐 이런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제가 제일 묵직하다고 여겨지는 게 스토리텔링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스토리텔링이 요즘 사실 뭐 대학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뭐 어떤 문학의 어떤 탈출구로서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문학을 상품화하는 때 많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많이 연결이 되고 이걸 이제 어떤 사전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이제 독일어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얘기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이제 텔링이라는 말이 많이 얘기가 돼서 결국 이제 그 텔링이란 말인데 이것 이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 텍스트로부터의 어떤 탈출이 결국 이제 포스트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때 이게 다시 어떤 말의 복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 무에진과 같은 경우에서 아마 이제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소곤소곤 얘기하는 그런 어떤 말의 복원 같은 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청각적인 어떤 확장 이런 쪽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은 계속 플롯이나 내러티브란 말을 쓰지 않고 스토리텔링 연극을 계속 하시는데 그 스토리텔링이란 말이 선생님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플롯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다시 가는데 그게 맞느냐 그 부분. 그러니까 굳이 예. 지금 여기서 지금 10분이 다 지나고 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 저 만찬 못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두 번째 문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연극이 기본적으로 무슨 좀 21세기판 정치극이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모던 연극 쪽으로 이렇게 그 분류는 될 수 없는가 이 부분 두 가지만 더 추가드립니다. 레마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시작을 칸토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소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년대, 80년대 그때가 맞습니다. 시작된 거는. 근데 이제 제가 90년대라는 말을 90년대를 굳이 찍은 건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된 것. 그러니까 소수의 실험적인 극단이 실험적인 이 연극을 어떤 소수의 관객 앞에서 했던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시립 극장이나 국립극장으로 들어온 시기 그걸 이제 제가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90년대가 아닐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2000년대라는 구분을 사용한 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또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보다는 예 그건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플롯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리텔링의 정의에 대한 그런 이 설명이 여기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연극에 대한 정의도 구멍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제가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그런 스토리텔링 연극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게을러서 그렇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술 문화 이야기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향수 같은 건 오히려 구술 문화랑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플롯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플롯이라고 하는 게 인과성, 그러니까 장면과 장면 사이에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플롯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그냥 스토리나 스토리텔링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다루는 그런 작품들도 전부 다 또 장면과 장면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마치 그냥 에피소드 형식으로 1화가 그러니까 쭉쭉 나열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롯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정치극 저는 제가 흔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 크레머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것도 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폴리티시라고 하는 단어를 소문자로 쓸 때가 있고 대문자로 쓸 때가 있잖아요. 독일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앙 마이어라고 하는 미넨에 있는 역사학자가 제안했던 건데, 폴리티시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걸 이제 이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그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그 대문자 폴리티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마이어의 견해를 따른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연극이라는 측면에서 스토리텔링 연극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